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침체와 고분양가 악재가 이어지며 주택 청약 시장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청주는 청약 불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유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때 아닌 청약 광풍이 불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3년여 만에 공급하는 흥덕구 가경동 6단지 청약 결과 일반 공급 1순위 709가구 모집에 7만 명이 몰려 평균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평수로 불리는 84제곱미터는 250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으며 모든 유형이 1순위 마감됐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고분양가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고 있는 와중에도 청주에선 역대 최다 청약 접수 기록을 세우는 기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같은 날 원건설의 상당구 원봉공원 아파트도 평균 경쟁률 44대 1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일반 공급 1순위 824가구 모집에 3만 6천 명이 청약을 접수했습니다.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수요자는 물론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린 건데 이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현상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아파트 입지와 가격, 브랜드 등을 따져 하나만 잘 잡자는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다시 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변 지역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가격이 흥행 열쇠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가격대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시장의 또 심리가 있어요. 다만 청주 지역 청약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서원구 개신동에 동일토건의 800가구 규모 2차 분양이 임박했고 사직동 모충동 일대 재개발 지역도 10,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진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경향이 더욱 짙어지면서 청약시장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이어서 청약 관련 뉴스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 걱정인데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주고 저금리로 대출도 해주는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 진행된 동작구 수방사 부지입니다. 지하철 노량진역과 노들역 사이 위치한 한강뷰에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사전 청약에 7만 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이 같은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는 건데 대상은 태아를 포함해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사실만 있으면 혼인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배정 물량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총 7만 가구에 달합니다. 출산율 감소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모든 정책은 신혼부부 출산에 포커싱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1%대 초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데 금리는 연 1.6에서 3.3% 수준입니다. 대출 후에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줍니다. 전세 대출도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억 원까지 3억 원을 빌려주는데 역시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금리가 내려가 최장 12년까지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 주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급 혜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게
같이 변하지 않으면 단순히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만으로 출산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정부의 주거 지원 방안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지난 7월 발생한 침수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 농경지 침수 원인이 경부고속철도 터널 주변에 배수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박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하는 손길로 분주한 청주의 한 마 재배 농가입니다. 예년 같으면 성인 주먹만한 마가 주렁주렁 나와야 하지만 올해는 3분의 1도 못 미치는 열매가 대부분입니다. 10년째 이곳에서 유기농으로 마를 재배하고 있는 이국종 씨는 올해 7월 집중호우에 1,400제곱미터 밭 대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넝쿨이 검게 썩어 들어가 마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쪽이 얕으니까 이쪽으로 다 물이 땅속으로 그냥 돌멩이, 돌부스러기, 터널 개척하면서 한 흙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 물이 다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침수가 된 거죠. 인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도 사정은 마찬가지. 침수 피해를 겪은 뒤 캐낸 농작물마다 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 이들은 미흡한 배수로가 이번 침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 그걸 어떻게 도로다가 그 또를 내주든지 아니면은 여기 관을 묻어갖고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4년 개통된 경부고속철도의 개착식 터널 공사 당시 상부 토지 공간을 다시 되메우는 과정에서 터널의 우측인 현도면 시목리 방향으로만 배수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터널 상부에 고인물이 그대로 밭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그 증거로 침수 당시 사진을 취재진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 측은 시공 당시 배수로 구조물 설치가 누락됐음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설치와 시공은 철도시설공단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때 당시 설계 당시에 거기에 이제 배수관이 그 빗물 흐르게 배수관이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설계도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준공은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배수로 관련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5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철도공사 측은 HCN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동 HCN 박종혁입니다. 경북교육청 산하 한 도서관의 민원 행정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용자 민원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던 문화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똑같은 내용을 접수하자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류희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경북교육청 문화원 도서관에 휴관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A씨. 경북교육청 산하 도서관 가운데 유독 문화원 도서관만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연 이틀 문을 닫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문화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반려. 도서관 규모가 크고 각종 문화행사까지 챙겨야 돼 현재 인력으로는 운영일을 늘릴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운영의 중심을 학생도 시민도 아닌 그 운영하는 주체인 그 교육청을 중심으로 두게 되면 양일간을 다 휴원하는 게 말은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자가 아닌 운영자 입장에서 휴관일을 정하는 방식을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이틀 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원 업무 분장을 점검해 휴관일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며칠 만에 문화원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다시 제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좀 걸렸죠. 일주일 넘게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무총리 직할의 권익위를 거치니 반영이 검토된다는 건데 같은 내용의 민원이라도 기관의 영향력에 따라 응대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원 측은 이용자 불편으로 변화를 검토 중이었다면서 민원이 제기된 방식에 따라 입장을 바꾼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가지고 1월부터는 저희가 안구를 하려고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해야지 이용자님들한테도 안내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민원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민원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주변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대부분 설치돼 있죠.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속 30km 미만으로 주행하지만 카메라만 지나가면 다시 속도를 높여 규정을 어기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윤경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포항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현재 주행 중인 차량에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제한 속도인 30km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여 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인 30km 이하로 운행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운전자 대부분이 과속으로 주행하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식 과속 운전자라고 지적합니다. 저기 뭐 있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지. 있으라만 한 거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들도 이런 얌체 운전자 때문에 등하교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라오시기 전에 밑에 그 스쿨존 안내 표지 있을 때 30km, 그 밑에는 그대로 막 올라오시다 그것도 속도를 낮춰서 하고 요거 지나가시면 또 바로 그냥 막 과속하시는 거예요. 결국 카메라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얘긴데 어린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학교 앞 과속 단속 카메라가 증가하면서 적발 건수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23건에서 2021년 44건, 2022년 28건으로 해마다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경북에 설치된 카메라는 포항 3대, 경산과 구미 지역에 각각 1대씩 모두 5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지자체는 후면 단속 카메라의 성능 검사 등을 거쳐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매일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복잡한데요. 국민을 대신해 법원의 판결을 해석하고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희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었죠. 지난 8월 2일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으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국민의 분노를 샀던 이유는 바로 가해자의 태도였죠. 사고 직후 시민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동안에도 피의자는 전화 통화만 했고요.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결국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서 공소장이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는데요. 자, 이 피해자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렇게 좀 먼저 궁금합니다. 그 아나운서님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이 사건이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사람이 죽었고요. 약물을 복용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20년, 30년형 또는 뭐 무기징역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대략 한 4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4년에서 10년. 예. 예. 거기에 저는 일단 좀 굉장히 좀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런 판결을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요? 법 해석을 두고 시민들의 머릿속에 당연히 물음표가 너무 많이 뜰 것 같은 형량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피의자 사건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사과 한 번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재판이 시작이 되고 나서야 반성문도 내고 합의 의사도 보였다고 하는데 다들 설마 이런 행동으로 양형이 낮아질까 봐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일단은 반성문 같은 경우를 내는 경우에 네.
감형은 안 하더라도 사실 반성문을 안 내면 재판부에서 형을 좀 가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공탁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공탁금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측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공탁금 액수에 따라서 일정 부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공탁금 문제의 경우에는 뭐 간혹 피해자나 유족이 거부를 하는데 기습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양형에 그럼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공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네. 당연히 이제 합의가 안 되면 공탁밖에는 피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고려하는 양형 요소로서 피해 회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막을 수가 없고 그런데 양형에는 영향을 준다. 사실 이게 피해자를 위한 법이 맞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오히려 불합리한 제도로 좀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당시 경찰의 대응도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피의자 조폭 출신의 전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17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네. 불구속 피의자 신원 보증에 관한 지침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3조의 신원 보증인 자격에 신원 보증인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피의자 처나 남편, 공동 피의자 등은 보증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근거로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해서 풀려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도 사실은 그 피의자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사건을 수임한 것에 불과한데 도망가면 어떡할 거고 또 사건이 이상하게 되면 어떡할 건데 변호사가 어떻게 안다고 사실은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합니까? 이런 경우는 좀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정말 말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을 향한 질책과 비난 이후에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그제서야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다음에 검찰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사고 현장 CCTV, 계좌, 통화 내역을 분석해서 병원 결제 내역 조작 시도라든지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뒤늦게라도 그렇게 해서 다행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그런 경찰의 처음의 태도들은 좀 직무유기라든지 또는 직권남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담당 경찰을 수사한다면 경찰들도 그 부분은 처벌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상황들이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담당 경찰관은 법정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이번 사건으로 심적인 충격을 받아서 출석이 어렵다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찰의 태도 역시 2차 가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까지 현재 형량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좀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워낙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서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하고 재판이 종결이 되는데 현재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뭐 정말 반성의 기대가 없고요. 위축된 모습도 없고요.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얼마 전 사망을 했죠. 가해자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올바르게 판결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유족의 호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해 나가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농촌 지역 학령 인구가 줄면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특성을 살린 테마 교육으로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완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금은 서툴지만 익숙한 피아노 음율이 학교에 울려 퍼집니다.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학교 가는 길. 쉬는 시간 아이들이 복도에 마련된 피아노 건반을 자유롭게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공간에선 연극 연습이 한창. 학생들이 한데 모여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다소 낯선 모습이지만 아이들에겐 익숙하기만 합니다. 매년마다 예술활동으로 연극했었는데 연극할 때마다 연기하는 게 어렵고 대본 짜는 게 어렵고 그래서 항상 어려웠어서 힘들었었는데 결국 마지막엔 무대에 올라서 잘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적이 많았어요. 충북 괴산군 문광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단순 농어촌 학교를 넘어 예술교육 거점 학교로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연극과 영화 촬영, 로봇 조립 등 학교 교육의 각종 예체능 활동을 접목하면서 올해는 교육부 선정 찾아가고 싶은 농산촌 특색학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인근에 있는 학교랑 합동 연극제도 진행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연기도 보고 우리 학교의 공연도 보여주고 서로 교류하는 장까지 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생 수 57명으로 작은 학교에 속했던 이 학교는 올해 12명의 신입생을 받으면서 학생 수가 63명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도내 학생 수 60명이야 작은 학교는 전체 학교 가운데 45%로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광초 사례는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학교 교육에 예술을 접목시킨 괴산 문광초등학교. 아이들의 작은 꿈이 지역 소멸 위기 속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은 동해안 해풍과 온화한 겨울 날씨를 지녀 딸기를 재배하기 최적의 환경을 갖췄는데요. 최근 스마트팜 도입 등으로 딸기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울진군에서 재배된 딸기가 이달부터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울진 딸기는 지난 2014년 스마트팜 도입과 지역 10개 농가에서 고설량액 시설 재배를 하면서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딸기 품종도 소비자 입맛에 맞춰 설향을 주 품종으로 선택했습니다. 올해는 출하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작황은 좋습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한 해의 딸기 양은 약 30톤 가량인데 대부분 관내와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울진 딸기는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서서히 숙성되는 편으로 식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 울진은 겨울철 딸기 재배에 적합한 온화한 기후로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와 식감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드셔보신 분들은 2번 드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 딸기의 90% 정도가 관내에서만 소비될 정도로 아직까지 대량 생산은 어려운 실정.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맞춤형 현장 지원과 시설 지원 등을 통해 딸기 재배 농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딸기 재배에 도전하는 청년 농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농민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을 통한 기초 자재 지원까지 저희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 출하를 시작한 울진 딸기는 내년 5월 말까지 생산되는데 앞으로 울진의 대표 작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농산물 수확철이면 애써 기른 농산물을 노린 절도 사건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잠재적 범죄 현장마다 장소를 옮겨가는 방식의 이동형 CCTV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묵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도로에 뿌려진 나사못에 차량 펑크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이동형 CCTV를 설치했는데 나사못을 뿌리는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지난 6월 고사리 절도 사건의 범인을 붙잡는데도 이동형 CCTV 활약이 빛을 발했습니다.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올 초부터 도입했는데 톡톡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 현장 길목에 CCTV를 설치하는 방식인데 농산물 절도는 물론 생활범죄 검거와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종 범죄 발생 건수, 그다음 농산물 주요 이동 경로나 취약 경로를 분석을 해서 CCTV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범죄 예방이나 주민들의 안심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것이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은 최근 3년간 농산물 절도 현황과 CCTV 설치 현황 등 7가지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북경찰청과 지역경찰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여 원을 확보해 올해 도내 경찰서에 이동형 CCTV 92대를 보급하고 범죄 취약지 324개소에 배치해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도 가성비 높은 이동형 CCTV를 추가로 도입해서 농산물 절도 예방은 물론 농촌 빈집털이 예방과 치매 노인 조기 발견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희망하는 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지만 성과에 따라 분석 지역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서울과 충북, 대구, 경북과 부산 등 전국 8개 권역에서 지역 채널을 운영 중인 HCN이 방송통신위원회 2022년도 방송평가에서 전국 케이블 방송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HCN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케이블 방송 부문 500점 만점에 376점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2위에 올랐습니다. HCN은 특히 장애인 시청 지원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공정 보도와 재난 방송 편성, 지역성 구현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도 방송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154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결과는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됩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위력이 커진 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사실이 포스텍 연구팀에 의해 입증됐습니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와 이민규 박사 연구팀은 3km 초고해상도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온난화의 영향이 태풍 평균 강도보다 최대 강도에서 두드러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한반도 상륙 태풍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앞으로 강력한 슈퍼 태풍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보다 강화된 분야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타격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 오징어 위탁 판매량은 95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20톤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위탁 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했고 2021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어민들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